시동생이 몰래 내 차를 몰고 나가 사망사고를 냈다. 시댁 식구들은 아들의 미래가 중요하다며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하며 조용히 경찰서로 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 우리 시댁의 웅장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곳은 단 한 번도 따뜻한 보금자리인 적이 없었다. 오늘 저택은 수많은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고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정문까지 들려왔다. 향긋한 음식 냄새와 값비싼 손님들의 독한 향수 냄새가 뒤엉켜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오늘은 시아버지 박태수 회장과 시어머니 윤희숙 여사에게 아주 중요한 날, 바로 그들의 금지옥엽 막내딸 박유라가 미국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다. 나는 김서연, 전라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인 둘째 며느리다.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와 부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집에 시간제 가사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윤 여사는 항상 내가 직접 부엌일을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냈다. 손님들은 모두 상류층 분들이니 어설픈 외부인에게 맡겼다가 수백만 원짜리 광주요, 도자기 세트라도 깨뜨리면 내 신세 팔아도 못 갚는다라는 것이 그녀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그녀의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자존심에는 바늘처럼 날아와 박혔다. 뺨을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손님 맞이를 도우려 했지만 차가운 물과 독한 세제의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아버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목청을 높여 자랑하고 있었다. 다들 보게, 우리 유라가 날 똑 닮아서 아주 똑똑하고 야무져. 이게 바로 우월한 유전자라는 거야. 어디 어수룩하고 씹든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나는 그가 누구를 겨냥해서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시부모님의 눈에 나는 그저 굴러온 돌, 운 좋게 아들 박민준을 낚아챈 시골뜨기일 뿐이었다. 그들은 내 노력을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서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집에 와서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말이다. 남편 민준도 오늘은 멋진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번쩍였다. 그는 연 회장을 누비는 셔틀처럼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한 손에는 고급 와인을 들고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부엌 문틈으로 엿보니 그가 유라 옆에 서 있었다. 내 시누이 유라는 오늘 크림색 파티 드레스에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마치 공주님 같은 모습이었다. 유라는 어머니를 쏙 빼닮아 예리하지만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오빠, 오빠, 나 뭐 사줄 거야? 오늘 주인공은 나라고, 알지? 유라는 애교를 부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가 가득했다. 민주는 허허 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여동생에게 건넸다. 자, 오빠가 우리 막내 용돈으로 500만 원 준비했지. 미국 가서 쇼핑도 하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거기 가서 촌스럽게 보이면 안 되니까 양놈들한테 한국 사람 무시당하지 않게 꾸미고 다녀. 나는 부엌 문 뒤에서 숨 막힌 채 서 있었다. 500만 원. 그 돈은 내 반년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불과 어제 내가 고향에 계신 조카의 학비와 이번 달 생활비 때문에 머뭇거리며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꼬깃꼬깃한 현금 30만 원을 식탁에 던지며 불타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붙였다. 넌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써?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분수에 맞게 살아. 친정에 돈 퍼다 나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런데 지금 그는 여동생의 쇼핑을 위해 500만 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써버렸다. 목구멍이 씁쓸해지고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누가 볼까 두려워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때 윤 여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손에 든 레드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 사이로 소리를 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넋 놓고 서 있을 때야? 3번 테이블에 얼음 다 떨어졌잖아. 빨리빨리 안 움직여?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기나 하고 나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대답했다. 네, 어머님,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음통을 들고 서로 축배를 드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들은 무심했고 어떤 이들은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얼음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명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 애가 윤 여사님 둘째 며느리예요? 생긴 건 반반한데 얼굴에 시골티가 좀 나네. 우리 유라처럼 세련되지는 못했어. 듣자 하니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 출신이라던데? 이 집에 시집 오려고 엄청 고생했겠네. 윤 여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곁눈질로 훑어본 뒤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혜를 베푸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다 팔자죠 뭐. 우리 민준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불쌍해 보이니까 셔대려 왔어요. 이런 애가 시골에 있었으면 밭이나 갈았겠죠. 어디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어보겠어요. 뭐 자식 둔 죄인이니 제가 복을 쌓는다 생각하고 데리고 사는 거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나도 번듯한 직장이 있다고. 나도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의 금지옥엽 외동딸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고고하게 살아오셨다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7인승 SUV도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땅을 팔아 시집갈 때 기죽지 말라고 사주신 혼수였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나는 여전히 빌부터 사는 존재, 천박한 시골뜨기일 뿐이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가자 집은 마치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유라는 술에 취해 소파에 길게 누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박 회장과 윤 여사는 손님들이 낸 축의금 봉투를 세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민준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아무도 설거지와 쓰레기를 치우는 나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모아 정문 앞 쓰레기통에 버렸다. 밤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이 집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차갑지 않았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금으로 치장된 이 지옥 속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자문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집 앞마당에 라일락 향기가, 소박한 김치찌개에 웃음꽃이 피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다. 이곳에는 모든 물질적 편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과 존중이 없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 여사는 이미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유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풀린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며 히히 웃었다. 새언니, 이 시골뜨기 새언니. 어디서 굴러먹던 차 한 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내일 그 차 키 나줘. 친구들이랑 강릉 좀 다녀오게. 오빠가 사준 차는 우리 집 차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차는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이었다. 부모님의 피와 땀이었다. 나는 민준이 사줬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유라는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나는 공정한 한마디를 기대하며 민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손을 휘휘 저으며 술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가 빌려달라는데 그냥 줘. 차고에 세워두면 뭐해. 곧 미국 가랜데 좀 맞춰준다고 어디 덧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이기적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가볍게 나왔지만 내 가슴에는 천근만근의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뒷정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오늘의 침묵과 인내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술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후로 깊게 박힌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북엇국을 좋아했고 시어머니는 전복죽을 원했다. 그리고 귀한 시누이는 스크램블 에그와 독일 소시지만 먹었다. 각자 다른 입맛에 나는 넓지만 차가운 부엌에서 팽이처럼 돌아야 했다. 오전 9시쯤 유라가 간밤의 숙취로 아직 부은 눈을 한 채 어기적거리며 내려왔다. 나를 보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새언니, 차키 어딨어? 이리 줘. 친구들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나는 식탁을 닦다가 그 말에 멈칫했다.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유라야, 미안한데 그 차는 새 차고 너도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직 운전이 미숙한데 강릉까지 장거리 운전은 위험해. 혹시 모르니 내가 택시를 불러주거나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려줄게. 렌트비는 내가 낼게. 유라는 마치 불쏘시개에 불이 붙은 듯 길길이 날뛰었다. 지금 나 무시해? 나 운전 못한다고? 나 운전면허 기능 시험 만점으로 합격했거든? 친구들한테 오늘 삐까뻔쩍한 7인승 SUV 몰고 가서 폼나게 태워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택시 타라고? 나 미국 가기 전에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라는 거야? 소란스러운 소리에 윤 여사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앞뒤 사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딸의 찡그린 얼굴만 보고는 무조건 딸의 편을 들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왜 싸우고 난리야? 서연아, 네가 유라한테 뭘 어쨌기에 애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 유라는 엄마가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엄마, 저 새언니 좀 봐. 유학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작별 여행 좀 다녀오겠다는데 저 차 한 대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내가 운전 못해서 자기 귀한 차 망가뜨릴까봐 걱정된대. 세상에 이렇게 쪼잔하고 인색한 올케가 어디 있어. 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를 쏘아붙였다. 김서연, 그 차 내 부모님이 해준 혼수 맞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것도 다 이 집 거야. 동생이 하루 빌려 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 차 고향에 가져가서 제사라도 지낼 거니? 당장 열쇠 내놔. 나는 억울함을 억누르며 설명했다. 어머님, 제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차가 크고 유라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고속도로에는 컨테이너 트럭도 많잖아요. 전 유라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윤 여사가 내 말을 잘랐다. 내 그 주둥이가 방정이야. 시누이 저주하는 데는 아주 도가 행구나. 유라가 운전해서 나랑 마트도 몇 번이나 다녀왔어. 아무 일도 없었거든. 핑계 대지 말고 열쇠나 빨리 내놔. 애 약속 시간 늦겠다. 그때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 들어왔다.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대충 상황을 파악하더니 한숨을 쉬며 나를 꾸짖었다. 당신도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꼭 일을 크게 만들어. 유라가 잠깐 타고 온다는데 차를 훔쳐가기라도 한대? 형님이면 좀 너그럽게 굴어야지. 그냥 열쇠 줘서 조용히 끝내.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나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그는 그 차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 나에게 사준 선물이었다.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지금 그는 엄마와 여동생의 편에 서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굳건했다. 다른 건 다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유라에게 차를 줄 수는 없어요. 유라가 가고 싶다면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거나 기사를 부를게요. 그 말을 들은 유라는 발을 동동 구르며 대리석 바닥을 쿵쿵 뒤섰다. 누가 새언니 차 타고 가고 싶대? 감시당하면서 코치나 받으라고? 난 혼자 운전하고 싶어.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고 싶단 말이야. 민준 오빠, 오빠 아내 좀 봐. 우리 가족 전부를 무시하고 있잖아. 윤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보랏빛이 되어 문을 가리켰다. 그래, 잘났다. 너 가진 거 있다고 시댁 무시하는구나. 안 주면 그만둬. 우리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타.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오늘부터 이 늙은이한테 뭐 하나라도 부탁할 생각 마. 그러고는 유라의 손을 잡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내가 교양 없는 시골뜨기, 복 없는 년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민주는 나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씻으러 가버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남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삼켜야 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의 공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다. 나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오후가 되자 땀으로 온몸이 끈적였다. 나는 이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조심스럽게 잠근 후 욕실로 들어갔다. 유라가 어떻게든 열쇠를 찾아낼까봐 걱정되어 화장대 서랍 깊숙이 차키를 숨기고 서랍을 잠근 뒤 그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가족, 특히 내 남편의 뻔뻔함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내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에 먼지와 번뇌를 씻어내고 있을 때 밖에서는 비열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의 남편 박민준이 침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화장대를 뒤져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허술한 서랍 자물쇠를 부숴버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화장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잦는 것 같았다. 서랍은 부서져 있었고 나무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다. 차키가 들어있던 벨벳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내 진주색 SUV가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차가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유라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박 회장님 댁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들 가족 모두가 내 차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차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차가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 내 믿음이, 내가 그토록 쌓아 올리려 했던 존중이 아까웠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나의 명예와 주인의 권리를 훔쳐간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유라가 그 차를 몰고 나간 것이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그 행동을 도운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었다. 서울의 밤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정원의 조경수 덤불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애달픈 통곡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째깍째깍 매 순간 건조한 소리가 내 심장을 극도의 불안감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벌써 새벽 2시였지만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자정이 넘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둥처럼 코를 골며 초조하게 걱정하는 나를 내버려 두었다. 내가 차와 유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의미 없는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무관심은 나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타는 듯한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하며 익숙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대문 밖을 내다보았다. 따르르르릉 거실 구석에 놓인 전화벨이 갑자기 울리며 고요한 밤을 갈랐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누가 이 시간에 집 전화로 전화를 한단 말인가? 보통 이런 한밤중에는 나쁜 소식만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전화기 쪽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수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벨소리는 계속해서 재촉하듯 울려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에 거만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헐떡였으며 극도의 공포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서연아, 민준이 어딨니? 당장 깨워. 큰일 났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겼어. 시아버지의 겁에 질린 목소리에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더듬거렸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유라 괜찮아요? 사고 났어. 박 회장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그의 비명 뒤로 바람 소리와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유라가 사람을 쳤어. 사람이 죽었어. 죽었단 말이다, 서연아. 당장 민준이 깨워서 돈 준비하라고 해. 변호사 부르고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라고. 빨리. 수화기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쿵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사람을 쳤다고. 유라가 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내 차로.
내가 안전하지 않다며 그토록 빌려주기 싫어했던 그 차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침실로 달려가 민준을 흔들어 깨웠다. 민준 씨, 일어나요 빨리. 아버님 전화 왔어요. 유라가 사고 냈대요. 사람이 죽었대요. 깊이 잠들어 있던 민준은 내가 세게 흔들자 짜증을 내며 내 손을 뿌리쳤다. 뭐야? 당신 미쳤어? 한밤중에 잠 좀 자자. 일어나요. 장난 아니에요. 방금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유라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빨리 일어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사람을 죽였다는 세 글자의 민준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언제? 몰라요. 아버님은 그냥 오빠 깨워서 돈이랑 변호사 준비하라고만 하셨어요. 지금 엄청 패닉 상태이신 것 같아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침대에서 내려와 급하게 재킷을 걸쳤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유학은 무슨 놈의 유학이야.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 박유라. 그는 피해자가 어떤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인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여동생의 유학 걱정이었다. 그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약 1시간 후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나와 민주는 급히 뛰어나갔다. 택시 문이 열리고 박 회장과 유라가 내렸다.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유라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옷은 흙먼지와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박 회장에게 기댔다. 박 회장 역시 얼굴이 흑빛이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택시비를 지불하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들어가. 당장 들어가. 박 회장은 소리치며 유라를 안으로 밀어넣고는 민준에게 대문을 잠그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유라를 부축해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아빠, 엄마, 너무 무서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피가 너무 많았어. 무서워 흐엉엉. 소란의 윤 여사도 어느새 내려와 있었다. 딸의 꼴을 보고는 유라를 끌어안고 함께 울부짖었다. 오, 내 딸, 내 딸아. 어쩌다 이런 일이. 다친 데는 없니? 세상에 맙소사. 박 회장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만. 울 때가 아니야.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생각해야 해. 민준이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따랐다. 그의 손도 못지않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경찰은 왔어요? 박 회장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이 방 안을 훑다가 나에게 멈췄다. 그 차갑고 계산적이며 잔혹한 시선에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사고는 강변북로 사거리에서 났어. 거긴 한적한 곳이야. 시간은 새벽 1시 반쯤. 폐지 줍는 노인을 쳤어. 차 앞부분이 박살났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내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지.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재빨리 유라를 운전석에서 끌어내서 택시 타고 바로 여기로 온 거야. 차는 거기 버려두고. 차를 버려뒀다고요? 나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버님, 피해자를 거기에 그냥 두고 오셨다고요? 경찰이랑 같이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박 회장이 나를 노려봤다. 네가 뭘 알아? 거기 남아있으면 유라가 수갑차는 꼴 보라고? 걔 이제 막 미국 비자도 나왔고 미래가 창창한 애야. 지금 전과 기록 생기면 인생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와서 대책을 세우려고 한 거야. 대책이요? 무슨 대책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못을 박듯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 차 서연이 4명이잖아.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그 길에는 CCTV도 거의 없어. 유라를 구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그가 말을 멈추자 윤 여사와 민준도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굶주린 늑대떼에게 포위된 것처럼 느껴져 뒷걸음질 쳤다. 무슨 방법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곧 내뱉을 끔찍한 말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서연아. 박 회장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네가 형님이지 않니? 동생을 아껴야지. 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라. 네가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박 회장의 말은 거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고 모든 윤리와 인간의 도리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귀가 먹먹해지며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 신우이를 위해 감옥에 가라고. 그들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자기 딸의 성공을 위한 재물? 희생양?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차가운 나무 계단 난간을 꽉 잡고 뒤로 물러섰다. 저보고 유라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요? 저보고 동생 대신 감옥에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못해요. 이건 살인죄예요. 아버님, 저도 제 일이 있고 고향에 부모님도 계세요. 윤 여사는 유라를 놓고 벌떡 일어나더니 새끼 보호하는 암컷 호랑이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금반지를 잔뜩 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럼 우리 유라를 감옥에 보내? 걔 이제 겨우 20살 넘었어. 우리 가문의 희망이라고. 곧 미국 가서 창창한 미래가 열리랜데 내가 감히 동생 미래를 망쳐? 네가 형님이면 동생을 위해 희생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희생 좀 하라니요. 나는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어머님, 감옥에 가는 건 인생을 통째로 잃는 거예요. 저도 제 미래가 있다고요. 왜 유라가 저지른 죄를 유라가 책임지지 않고 저한테 떠넘기세요? 그 차, 제가 빌려주기 싫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저를 압박하고 제 열쇠를 훔쳐갔잖아요. 이제 와서 사고 치니까 저보고 책임지라는 게 말이 돼요? 닥쳐. 박 회장이 쾅 소리가 나게 유리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 집에서는 내가 법이야. 어디서 가짜는 도덕 타령이야. 차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네가 안 했다고 하면 누가 유라가 운전했다고 믿겠어. 내가 아까 핸들에서 지문은 다 지워놨어. 이제 네가 가서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람 쳤다고 자백만 하면 돼. 경찰도 책임질 사람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 민주는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그 사람은 이때 슬그머니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비겁하게. 서연아, 우리 집 좀 도와줘. 날 좀 도와줘. 알잖아, 유라는 아직 너무 어려. 감옥 생활 같은 건 견디지 못해. 당신은 더 강하잖아.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약속할게, 맹세할게. 절대 당신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 나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당신도 부모님이랑 한패가 돼서 날 압박하는 거야, 민준 씨. 당신 아직 사람 맞아? 이건 사람 목숨이라고. 한 사람이 죽었어. 당신들은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들 죄를 덮을 생각만 하는 거야? 그때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눈빛은 잔인한 이기심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내 다리를 붙잡았다. 새언니, 제발요. 제가 빌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새언니 목숨은 싸구려잖아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몇 년 감옥 갔다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장학금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단 말이에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평생 새언니 은혜 잊지 않고 개처럼 말처럼 살게요. 싸구려 목숨. 나는 그 두 단어를 되뇌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그들의 눈에는 내 목숨, 내 명예가 그렇게나 하찮았구나. 나는 싸구려 목숨이고 유라는 금쪽 같은 목숨.
그 차별은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 있었고 이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가장 잔혹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 회장은 내가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자 전략을 바꿨다. 그는 일어나 술장으로 가서 독한 양주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는 잔뼈 굵은 사업가다운 냉철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좋아. 이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솔직하게 거래하자. 내가 유라 대신 죄를 뒤집었으면 내가 손을 써서 네가 가장 가벼운 형을 받게 해주겠다. 기껏해야 3년, 잘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형을 마치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3억 원을 주겠다. 그 돈이면 너랑 네 시골 부모님 평생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떠보듯 눈을 가늘게 떴다가 치명타를 날렸다. 만약 거절한다면 내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내 부모님 시골에서 늙고 병들어 밭 몇 덕기 의지해서 살고 계시지. 내가 밑에 애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매일같이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오물 던지고 농작물 망쳐놓을 거야. 늙은 양반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 부모님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약점이 효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모욕과 무시는 견딜 수 있었지만 부모님이 상처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악마야.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대로 해라. 박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결정해. 자수하고 3억을 받아 부모님 편안하게 해드릴 건지 아니면 거절하고 내 부모님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걸 지켜볼 건지 5분 주겠다. 넓은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유라의 흐느낌과 민준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그곳에 고립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다. 민준을 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윤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 회장을 보았다. 그는 유유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뿜었다. 그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들은 나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나의 선량함과 인내는 철저히 이용당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나는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그들이 협박을 실행에 옮길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멍청하게 타협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고 부모님을 지켜야 했으며 복수해야 했다. 내 뇌는 전속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5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 회장은 담배를 크리스털 잿더리에 비벼 끄고는 나를 올려다봤다. 어때? 생각 다 했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뺨에 눈물을 닦았다. 나는 목소리가 너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여전히 순종적이고 두려운 모습을 유지했다. 동의할게요. 내가 힘없이 말했다. 그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윤 여사는 손뼉을 쳤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똑똑하네. 유라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가식적인 감사의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모두가 저를 속일까봐 무서워요. 제가 감옥에 갔는데 돈도 안 주고 저를 모른 척하면 어떡해요. 박 회장은 비웃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인데 내 말 한마디가 금이야. 너 같은 애를 속여서 뭐 하겠다고. 보증이 필요해요.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 각서를 써주세요. 제가 오늘 밤 유라의 교통사고를 대신해서 자수한다는 내용과 아버님이 저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세요. 서류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어요.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각서? 너 미쳤어? 그 서류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안 돼. 그럼 저도 안 해요. 나는 벼랑 끝에 몰려 물질적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완강한 척했다. 협박하시려면 하세요.
어차피 다 같이 죽는 거죠. 제가 경찰서 가서 아버님이랑 유라가 운전했다고 사실대로 불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때는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 집에 불을 질러도 아버님도 감옥에 계실 텐데요. 내가 강하게 나오자 박 회장은 망설이는 듯했다. 윤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여보, 그냥 각서 하나 써줘요. 어차피 걔가 각서 가지고 있어도 우리랑 한 배를 탄 건데 누굴 고발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날이 밝기 전에 경찰이 차 번호판 추적하기 전에 걔가 자수하는 거예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에게 턱짓했다. 민준아, 네가 써. 교묘하게 잘 써. 대신 죄를 뒤집어 쓴다고 쓰지 말고 형 집행 후 재정적 지원 협의서라고 써. 그럼 되지? 민준은 허둥지둥 종이와 펜을 가져와 식탁에 앉아 뭔가를 휘갈겼었다. 그동안 나는 몰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모드였다. 나는 박 회장이 우리 부모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녹음을 켜두었다. 나는 그들이 더 명확하게 말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민준 씨. 나는 흐느끼는 척하며 민준에게 다가가 휴대폰 마이크가 그들을 향하도록 했다. 정확하게 써줘요. 박유라가 오늘 새벽 1시 30분 강변북로에서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가족의 부탁으로 김서연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요. 이유를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무슨 근거로 돈을 받겠어요. 민주는 망설이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박 회장은 혀를 찼다. 에이, 그냥 써줘. 이 서류는 가족들끼리만 아는 건데 걔가 갖고 있지 누가 갖겠어. 밖으로 새어나가지만 않게 하면 되지.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글씨를 썼다. 나는 그가 떠는 바람에 삐뚤삐뚤한 글씨를 곁눈질로 보았다. 각서. 본인 박민주는 동생 박유라가 일으킨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아내 김서연이 책임을 지기로 동의함에 따라 가족을 대표하여 3억 원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쓴 민주는 서명을 하고 박 회장에게 건넸고 윤 여사도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종이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종이를 받아 다시 한번 읽어보며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눌렀다. 여기 있다. 살아있는 증거. 주머니 속 녹음 파일과 함께 이것이 나의 부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먼저 이 집을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했다. 알겠어요. 나는 종이를 접어 바지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제 제가 뭘 하면 되죠?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제 가서 씻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수수한 옷으로 골라. 내가 택시를 불러서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 시나리오는 기억하지? 남편이랑 싸워서 화가 나서 바람 쐬러 나갔는데 졸음운전하다가 어두워서 길 건너는 사람을 못 봤다고.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도망쳤는데 지금 후회돼서 자수하러 왔다고. 절대로 유라나 내가 차에 있었다는 말은 꺼내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나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억해도 만약 네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거나 딴 생각 품으면 내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후회하게 될 거야. 박 회장은 마지막 협박을 덧붙였다. 민주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비겁함에 가려졌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며 역겨운 멜로드라마를 연기했다. 서연아, 미안해. 몇 년만 고생해줘. 내가 기다릴게. 면회도 자주 갈게. 힘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나는 민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 미래? 아니, 민준 씨. 이 순간부터 우리는 없어. 오직 나와 당신 내 가족 전체에 맞서는 생존 투쟁만이 있을 뿐이야. 나는 손을 빼고 차갑게 돌아서서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몇 가지 필요한 개인 소지품을 챙겼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숨겨진 폴더에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비밀 이메일로 전송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내가 집 대문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했고 길은 차가웠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내가 중간에 마음을 바꿀까봐 직접 나를 데려다 주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보니
저택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곳은 한때 많은 시골 소녀들의 꿈이었을 것이다. 이제 나에게 그곳은 악마의 소굴일 뿐이었다. 나는 곧 감옥에 갈 것이고 법의 심판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냉정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들 각자가 오늘 밤 저지른 죄악과 잔혹함에 대해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차는 경찰서 앞에 멈췄다. 경찰이라는 위험 있는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내 등 뒤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마치 자유로운 삶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걸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밤새 내린 비로 생긴 웅덩이에 비쳐 나의 고독하고 비틀거리는 그림자를 반사했다. 이곳의 공기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할 만큼 차갑고 엄숙했다. 어젯밤 시댁에서 열렸던 시끄럽고 가식적인 파티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당직실로 안내되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바짝 탔다. 박 회장이 짜준 시나리오의 대사를 떠올리려 애썼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무슨 일로 자수하시는데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손에는 펜을 든 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가 방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즉시 방 안의 분위기는 긴박해졌다. 전화벨이 울리고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임시 조사실로 옮겨졌다. 방은 좁았고 누렇게 변색된 하얀 벽 4개, 낡은 나무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내 창백한 얼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내 맞은편에는 중년의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내 신상, 차종, 사고 발생 시각 등 기본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기계처럼 머릿속에 주입된 내용을 반복했다. 그때가 새벽 1시 반쯤이었어요. 남편이랑 싸워서 화가 나서 바람 쐬러 나갔어요. 강변북로 쪽으로 갔는데 졸음 운전을 하다가 어두워서 길 건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쿵 하는 큰 소리에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도망쳤어요. 졸음 운전이라고요? 형사가 되물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졸린데 한밤중에 강변북로까지 바람을 쐬러 나갔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꽉 쥐었다. 네, 그때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어디든 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어요. 그만. 나는 억지로 눈물을 몇 방울 짜내며 흐느꼈다. 사실 나는 그다지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억울함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감옥 생활이 두려웠고 암담한 미래가 두려웠으며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잔인함에 고통스러웠다.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가끔씩 펜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시선은 마치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껴지게 했고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직감이 매우 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그들은 즉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것이다. 사고 후에 뭘 했습니까?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너무 무서워서 걸어서 여기로 자수하러 왔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댁에서 여기까지 5km가 넘는데 걸어왔다고요? 새벽 3시에?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디테일까지는 박 회장이 알려주지 않았다. 네. 택시를 좀 타다가 내려서 걸어왔어요. 나는 얼버무렸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첩을 덮고 다른 경찰관에게 나를 데리고 가서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손짓했다. 절차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은 잉크가 내 열 손가락에 묻었을 때 나는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거울 속의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헝클어진 머리, 환한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한 얼굴. 그것은 죽어버린 김서연의 모습이었다. 내 순진함과 믿음과 함께 죽어버린. 그날 밤 나는 작은 유치장에서 임시 구금되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뼛속까지 시렸고 퀴퀴한 곰팡내와 지린내가 역겨웠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흘렀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다. 지금쯤이면 두 분은 도시에서 성공한 딸을 꿈꾸며 단잠에 빠져 계실 것이다. 내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그 충격을 견디실 수 있을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수의 발걸음 소리, 쇠사슬이 짤랑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지옥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박 회장이 묘사했던 피웅덩이 위에 쓰러져 있던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을 지우려 애썼다.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나는 이 업보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분의 영혼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나는 허공에 대고 사죄의 말을 속삭였다. 나의 비겁함에 대해, 악과 타협한 것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더 무거웠다. 내 맞은편에는 어젯밤의 형사가 아닌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최민석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번뜩였고 총명했으며 위험이 넘쳐 상대방을 압도했다. 최 팀장은 바로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여유롭게 사건 파일을 넘기며 가끔씩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앉아 있어야 했다. 이런 심리전은 나를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치 사냥꾼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희롱하는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약 15분이 지난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연 씨, 어젯밤 진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꾸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네,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진술했습니다. 제가 운전했고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 팀장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는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걸 보시죠. 사고 발생 지점 약 500m 전 사거리의 교통 CCTV에서 추출한 영상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흑백의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내 SUV 차량임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본인은 혼자 운전했고 졸려서 비틀거렸다고 진술했죠. 최 팀장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하지만 조수석을 자세히 보시죠. 사람 그림자가 몸을 일으켜 손발을 흔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소리를 지르거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혼자 운전했다면 저 그림자는 귀신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 회장은 지문을 지우는 것까지는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도로의 교통 CCTV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유라는 술에 취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차 안에서 춤을 췄을 것이다. 그건 아마 그림자 반사거나 제가 옆자리에 큰 곰 인형을 뒀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얼버무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곰 인형이 움직이기라도 합니까? 최 팀장이 내 말을 잘랐다. 게다가 현장 감식 결과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차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했고 충돌 후에는 오히려 가속해서 도망쳤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졸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 있었고 심지어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논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내가 겹겹이 두른 거짓말의 껍질을 벗겨냈다. 김서연 씨. 최 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연민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엄격했다. 당신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고 착하게 살아왔으며 전과도 없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죄를 뒤집어 쓰려는 겁니까? 누군가를 감싸주고 있는 거죠? 당신 남편입니까? 아니면 곧 미국으로 유학 갈 시누이입니까?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짓이에요. 억측하지 마세요. 나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흥분한 척 소리쳤다. 제가 죄를 인정했으니 저를 잡아넣으세요. 제 가족은 끌어들이지 마세요. 최 팀장은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는 파일을 덮고 일어섰다. 아주 완강하시군요.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법은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과학수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의문점이 많고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는 방을 나갔고 나는 시든 나뭇잎처럼 축 늘어진 채 그곳에 남았다. 나는 이 두뇌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팀장의 의심은 정의를 위한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지만 동시에 내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기도 했다. 나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 태워졌다. 내가 자백했지만 형사소송 절차상 진술과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창문이 막힌 호송차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었고 오직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의 덜컹거림만 느껴졌다. 현장에 도착하자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회색 아스팔트 위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잊히지 않는 참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몇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나는 군중의 혐오스러운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살인자,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욕설이 귀에 박혔다. 내가 아니라고, 나는 무죄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최 팀장과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사고 차량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 차였다. 이제 앞부분이 박살나고 헤드라이트가 깨진 고철 덩어리였다. 젊은 요원 한 명이 서류와 증거물을 들고 최 팀장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팀장님,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최 팀장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도로 위의 희미한 타이어 자국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의 압력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검사해보니 절단면이 매우 깔끔하고 날카롭습니다. 마치 파이프 커터로 자른 것처럼요. 자연적인 마모나 파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유출된 브레이크 오일의 양이 매우 적은데 이는 차가 이곳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오일이 이미 다 새어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근처에 서 있었다. 수갑을 차고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내 청각은 이상하게도 예민해져 있었다. 깔끔한 절단면 커터로 자른 듯한.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차는 불과 사흘 전에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 점검을 받았다. 정비사는 모든 것을 점검하고 오일을 교환했으며 브레이크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어떻게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끊어질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차가운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박 회장의 겁에 질렸지만 계산적이던 표정과 민준의 비겁함을 떠올렸다. 설마 이 사고가 완전히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유라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은 음모였다. 만약 차의 브레이크가 파손되었다면 그 범인은 누구를 노린 것일까? 이 차는 내 차였고 평소에 출퇴근하고 출장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은 나였다. 유라는 그날 우연히 차를 가져갔을 뿐이다.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자른 범인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 생각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만약 유라가 차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그 고철 더미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였거나 끔찍한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나였을 것이다. 나는 최 팀장을 쳐다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표정이 극도로 심각했다.
모든 증거물 수집해서 철저히 봉인해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서 절단면 정밀 감식 의뢰해. 최 팀장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살인사건의 정황이 있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살인사건. 누가 나를 죽이려 했을까? 민준? 내 남편? 아니면 시아버지? 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며칠 전 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회사 장부 때문일까? 그때 박 회장은 나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쫓아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하며 시댁이라는 가족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그들은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죽기를 원했던 것이다. 현장 검증이 끝난 후 나는 다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내 머릿속은 차량 파손에 대한 가설로 복잡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내가 지금 유라를 대신해 감옥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일석이조의 계략이 된 셈이다. 딸도 구하고 나도 제거하고 가문의 명예도 지키고 이틀 후 교도관이 변호사가 면회를 왔다고 알려줬다. 나는 혹시 고향의 부모님이 선임한 변호사나 국선 변호인일까 하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박 회장의 절친한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회사의 더러운 소송들을 처리해주던 전 변호사였다. 전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살집이 좋았으며 금태 안경을 썼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영혼이 없었다. 그는 나를 마치 가격이 매겨진 상품처럼 쳐다봤다. 김서연 씨. 전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박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더러 와서 상황도 보고 법적 절차도 도와드리라고 하시더군요. 도와주신다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면 제가 헛소리하지 않는지 감시하러 오신 거겠죠. 전 변호사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여전히 비즈니스 미소를 유지했다. 김서연 씨, 똑똑하시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임무는 당신이 처음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일관성만 유지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겁니다. 박 회장님께서 이미 밖에서 손을 다 써놓으셨으니 당신은 단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겁니다. 자수, 모범적인 신상, 피해 복구 등 감경 사유가 있으니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됩니다. 3억 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났던 건요?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경찰이 브레이크 호스가 잘린 걸 발견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 변호사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건 아마 개인적인 원한으로 재산을 파손한 것일 겁니다. 가족과는 아무 관련 없어요. 괜한 억측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이런 의심을 제기하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재수사될 것이고 그때는 당신뿐만 아니라 박 회장님 댁도 곤란해집니다. 명심하세요. 시골에 계신 당신 부모님은 평온한 삶이 필요하다는 걸. 또 협박이었다. 전 변호사는 나를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입을 막으러 온 것이었다. 그는 경찰의 유도신문에 대처하는 방법,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던 것에 대해 큰 인형이었다고 둘러대는 방법, 브레이크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해 너무 놀라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직 유라와 박 회장을 보호하고 나를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잘 기억했죠? 전 변호사가 돌아가기 전에 되물었다. 어리석게 형사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은 공을 세우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나는 순종적인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했어요.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족? 며느리의 차 브레이크를 자르고 딸 대신 감옥에 가라고 강요하는 가족? 나는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민준이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나는 민준이 살인을 저지를 담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과 비겁함 또한 죄악이었다. 구치소에서의 날들은 무겁게 흘러갔다. 나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TV도 신문도 없이 오직 네 개의 벽뿐이었다. 고독이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구금된 지 7일째 나는 다시 면회실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내 첫째 형님인 수진 언니였다. 민준의 형인 민호 오빠의 아내였다. 민호 오빠와 수진 언니는 윤 여사와의 불화 때문에 분가해서 살았고 저택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수진 언니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라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았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저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언니가 나를 유약하고 순종적이라고 비판해서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다. 시댁 식구 중 나를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언니일 줄은 몰랐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수진 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아, 너무 안 됐다 너. 수진 언니가 흐느꼈다. 그 집안 사람들, 널 속이고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나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고 냈는데요. 수진 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유리창에 바싹 다가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는 무슨, 나 다 알고 있어. 그날 내가 애들 물건 가지러 집에 들렀었어. 계단에 숨어서 그들이 너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거 다 들었어.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말렸어. 박 회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내가 너무 비겁했어, 서연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진실을 알고 나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아직 있었다니.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 부모님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수진 언니는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갑자기 분노로 타올랐다. 하지만 내 남편, 그 박민준이라는 작자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심장이 철렁했다. 민준 씨가요? 그 사람이 왜요? 그 인간, 지금 고급 오피스텔에서 미나라는 어린 비서랑 놀아나고 있어. 내가 잡혀간 바로 그날 밤 다음날 아침 내가 봤어. 그 여자 태우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서 히히덕거리는 걸. 심지어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내 멍청한 와이프는 장기 여행 떠났으니까 이제 오빠가 너한테 마음껏 잘해줄게. 걔형 확정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걸고 너 데려올 거야 라고 하더라.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발에 힘이 풀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민준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애인이 있었고 내가 그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자마자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고통과 배신감이 화산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내가 희생하고 참고 인내했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뼛속까지 비열한 남편을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서연아. 수진 언니는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었다. 박 회장, 지금 도박이랑 주식 투자 실패해서 사채업자들한테 빚더미에 앉았어. 회사 돈도 수십억 횡령했대. 내가 보기엔 내 차 브레이크 고장 난 거 절대 우연 아니야. 얼마 전에 민호 씨가 술 취해서 말했는데 아버님이랑 민준이가 너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생명보험. 나는 2달 전 민준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수혜자는 남편이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으면 민준은 박 회장의 사채 빚을 갚고 횡령한 돈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들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살인 계획이 유라 때문에 실패하자 그들은 플랜 B로 전환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이혼해서 남은 재산마저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악마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다. 형님,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 없었다. 오직 증오의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고마워요, 형님.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악마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도록. 수진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 나도 그 집안이라면 치가 떨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그들에게 인과응보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자. 짧은 면회가 끝났다. 나는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유약한 김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벼랑 끝에 몰린 배신감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나는 내 무죄를 밝힐 뿐만 아니라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치르게 할 것이다.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진 언님과의 만남은 내 마음속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번개와 같았다.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댁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었다. 민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수진 언니의 폭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관이 근처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재빨리 옷 속에서 작은 사진 뭉치를 꺼내 면회실 유리창에 바싹 붙였다. 서연아, 이거 똑똑히 봐. 나는 두꺼운 유리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 표지에 수첩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수첩 속 글씨체는 박 회장의 거심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빽빽한 숫자들,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 그리고 상어 독사 같은 사채업자들의 이름. 박 회장의 빚 장부야. 수진 언니가 속삭였다. 주식 투자랑 인터넷 도박으로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이 총 50억 원이 넘어. 그리고 이건 민호 씨가 몰래 빼낸 회사 계좌 내역 사본이야. 박 회장이 공사대금 30억 원을 횡령해서 빚을 메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 지금 채권자들이 이번 달까지 돈 안 갚으면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대. 머리가 윙윙거렸다. 사채 50억, 횡령 30억, 총 8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어쩐지 요즘 박 회장이 부쩍 신경질적이고 담배를 계속 피우며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그게 왜 나를 겨냥한 것이었을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수진 언니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민준과 낯선 사람 간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다. 내 와이프 생명보험 계약 승인됐어? 사고 사망 시 보상금 얼마야? 상대방이 답했다. 승인됐습니다, 부사장님. 교통사고 사망 시 최대 10억 원입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2달 전, 민준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게 굴며 내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미래를 위해서,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며 가장 비싼 상품으로 가입시켜 주었다. 그때 나는 남편이 나를 아껴준다고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 서연아. 수진 언니가 말했다. 그들은 네가 감옥에 가는 것만 원한 게 아니었어. 원래 계획은 훨씬 더 잔인했지. 그들은 네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갓 정비를 마친 차에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었다. 그 차를 평소에 운전하는 사람은 나였다. 그날 밤 유라가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다면 다음 날 아침 그 차를 운전해 출근할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굽은 길이나 붐비는 사거리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죽음과 충돌했을 것이다. 그러면 민주는 비통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1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박 회장은 빚을 갚고 횡령 사실을 덮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 시체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계획이었다. 세상에,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아픈 가슴을 부여잡았다.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녀처럼 그들을 모셨고 월급도 전부 갖다 바쳤는데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네가 너무 착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래. 수진 언니가 말했다. 박 회장 부자처럼 돈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며느리의 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눈에 너는 그냥 ATM 기계였고 그 기계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뿐이지. 적나라하고 잔혹한 진실 앞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내 앞에 무릎 꿇고 자수해달라고 애원하던 민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역겨워졌다. 그는 동생을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예기치 않은 생존을 이용해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유라를 대신해 감옥에 가야 했다. 어느 쪽이든 나는 희생양이었다. 형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에는 오직 맹렬하게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서 죽을지언정
그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갈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수진 언니가 말했다. 이제 뭘 하면 돼? 말만 해. 내가 너의 조력자가 되어줄게. 집에 가서 민준 씨의 예비 휴대폰이나 그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주세요. 그리고 박 회장의 대화도 최대한 녹음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경찰과 접촉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면회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감사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수진 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내게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탐욕스러운 시아버지, 악독한 시어머니, 배신자 남편, 이기적인 시누이까지 그들 모두에게 내가 흘린 피와 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누워서 모든 사건을 다시 정리했다.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사고 당일 밤 가족회의를 녹음한 파일이었다. 비밀 이메일로 보내두었지만 구치소 안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 내가 자수하러 갈 때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경찰의 증거물로 압수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파일 위치를 알려주면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치장 문을 두드리며 교도관을 불렀다. 최민석 팀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 목숨이 달린 중요한 추가 진술이 있습니다. 약 1시간 후 나는 다시 조사실에서 최 팀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인내심 있는 태도였다. 어떻게 된 거죠, 김서연 씨?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곰 인형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나요? 나는 이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최 팀장님,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저는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사건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최 팀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진지해졌다. 말씀하시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고향에 계신 제 부모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진술이 사실이고 가치가 있다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겁니다. 그건 경찰의 의무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라는 강요를 받았던 이야기부터 민준이 쓴 가짜 각서, 박 회장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최 팀장은 내 말을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쉴 새 없이 메모했다. 증거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팀장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제 검은색 아이폰에 그날 밤의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긴 메모 앱에 장보기 목록으로 위장해서 숨겨두었습니다. 최 팀장은 즉시 부하에게 증거물인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잠금 해제 비밀번호와 숨겨진 폴더의 비밀번호를 말했다. 45분짜리 녹음 파일이 나타났다. 최 팀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 회장의 고함, 유라의 울음, 민준의 비겁한 애원, 그리고 내 부모님을 향한 잔혹한 협박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조사실 안은 조용했고 그들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네가 자수 안 하면 내가 사람 시켜서 내 부모님 집 불태워버릴 거야. 3년만 고생하고 나오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차 명의가 서연이 앞으로 되어 있으니 유라를 구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녹음 내용을 들을수록 최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가 쥔 펜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쾅 소리가 나게 책상을 내리쳤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군. 최 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이건 단순한 범인 은닉이 아니야. 협박, 무고, 그리고 브레이크 파손건이 사실로 증명되면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는 연민과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서연 씨,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당신은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이자 중요 참고인입니다. 그럼 저 풀려날 수 있나요? 나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몇 가지 절차를 거쳐 구속 조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당신의 협조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정의의 빛을 보았다. 나는 이 판의 모든 것을 걸었고 첫 번째 단계에서 승리했다. 사흘 후 검찰은 구속적 부심을 승인했다. 구치소의 문이 열렸다. 나는 밖으로 나와 도시의 먼지 섞인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 몸을 감쌌다. 수진 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고 엉엉 울었다. 서연아, 나왔구나. 정말 다행이야. 나도 언니를 껴안으며 이 차가운 도시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언니,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지. 그 집으로요? 내가 망설이자 수진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돼. 거기에 돌아가서 죽으려고? 그리고 고향 부모님 댁은 너무 멀잖아. 경찰이 소환하면 바로 와야 하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 민호 씨도 동의했어. 자기가 지난 몇 년간 비겁했던 걸 후회한대. 이제라도 바로잡고 오른편에 서고 싶다고. 나는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이 절망 속에서 나에게는 좋은 시아주버니와 형님이 남아 있었다. 수진 언니의 차를 타고 가며 나는 창밖으로 분주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순종적인 김서연이 아니었다. 형님, 박 회장님 댁 상황은 어때요? 난리도 아니야. 수진 언니가 비웃었다. 경찰이 박 회장이랑 유라 소환해서 재조사하고 차도 다시 감식하니까 둘 다 좌불안석이야. 박 회장이 사방팔방으로 돈 싸들고 막아보려고 뛰어다니는데 이미 언론에서 냄새를 맡아서 아무도 안 도와준대. 민준이는 사채업자들이 아버지 대신 자기 찾아올까봐 꼭꼭 숨어 지내고 증거가 더 필요해요. 나는 말했다. 녹음 파일은 그들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유라의 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만 증명해요. 브레이크를 잘라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증명하기엔 부족해요.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들은 단순 범인 은닉죄로 가벼운 처벌만 받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살인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차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현장 검증도 끝났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잘랐는지 어떻게 증거를 찾아? 수진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차를 도난당하기 전에 차는 박 회장 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고에 CCTV 있어요? 있긴 한데 박 회장이 분명히 다 지웠을 거야.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다. 블랙박스. 내가 외쳤다. 블랙박스? 하지만 민준이가 메모리 카드 부숴서 하수구에 버렸다고 자랑했다던데. 수진 언니가 말했다. 맞아요. 메모리 카드는 없어요. 하지만 언니, 그거 잊었어요? 제 블랙박스. 최근에 설치한 최신형이에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기능이 있어요. 차가 와이파이나 사지에 연결될 때마다요. 우리 집 차고 와이파이 신호 엄청 강하잖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과 박 회장은 기술에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클라우드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다. 만약 박 회장이나 민준이 차 밑에서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고 있을 때 움직임이나 진동 감지 센서 때문에 블랙박스가 우연히 켜졌고 그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형님, IT 회사로 가주세요. 당장 클라우드 계정 복구해야 해요. 나는 수진 언니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수진 언니는 즉시 차를 돌려 시내에서 가장 큰 블랙박스 회사 데이터 복구 센터로 향했다. 나는 길을 가는 내내 기도했다. 제발 데이터가 남아있게 해주세요. 덮어쓰기 되지 않았기를. 그것이 저 악마들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묻기 위한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센터는 문을 닫기 직전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제발 도와주세요. 블랙박스 데이터 복구가 필요해요. 제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젊은 기술자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내 눈의 절박함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하시고 계정 정보나 기기 시리얼 번호를 알려주세요. 나는 경찰에게 돌려받은 휴대폰을 뒤져 구매 확인 내역을 찾았다. 여기요, 계정 정보 여기 있어요.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코드들이 지나갔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이 계정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으셨네요. 클라우드 데이터는 일반 요금제에서는 7일 동안만 보관됩니다. 어떤 요금제를 쓰셨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7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일주일이 넘었다. 기억이 안 나요. 제발 남아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두려움에 갈라졌다. 아, 잠시만요. 기술자의 눈이 빛났다. 프리미엄 1년 요금제에 가입하셨네요. 이 요금제는 30일간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와, 고객님 부자시네요. 이거 엄청 비싼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그때 친구의 좋은 차에는 좋은 블랙박스라는 조언에 따라 가장 비싼 요금제를 구매했던 것이 지금 내 목숨을 구했다. 그럼 13일이나 14일 밤 영상이 있을까요? 차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을 때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기술자가 저장 폴더를 열자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엄청 많네요. 어떤 시간대를 찾으시나요? 13일이나 14일 밤 영상을 찾아주세요. 나는 수진 언니가 말했던 박 회장과 민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영상이 나타났다. 시동이 꺼지고 차고 불이 꺼져 화면은 칠흑 같았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까맣기만 해요. 아니에요. 계속 돌려보세요. 소리가 나거나 빛이 보이는 부분까지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영상을 빨리 감자 갑자기 화면에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다. 누군가 차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기술자가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잡음을 제거하자 슬리퍼 끄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마치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불빛 좀 낮춰요. 서연이 방 창문으로 비치겠어요. 아직 안 잘 텐데.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알았다. 빨리 차 밑으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잘라. 뒤쪽 브레이크 오일 호스 완전히 자르지 말고 반만 잘라놔. 그래야 좀 달리다가 세게 밟았을 때 터지지. 그래야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인다고.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면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더니 차 밑을 비췄다. 커다란 파이프 커터를 든 손이 카메라 렌즈 바로 앞에 나타났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다 됐어? 박 회장이 재촉했다. 아버지, 확실해요?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멍청한 놈. 죽으면 너한테 보험금 10억이 들어오고 난 빚 다 갚는 거야. 넌 미나랑 결혼하면 되고 안 죽고 불구가 되면 더 좋지. 회사 장부 본 거 입 다물게 협박하기도 쉽고 어차피 저녀는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어. 저 재수 없는 얼굴 꼴도 보기 싫었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들이 내 죽음을 닥잡듯 의논하는 것을 직접 듣자 찢어지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개자식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수진 언니는 욕설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저런 악마들과 한 가족이었다니. 영상은 계속되었다. 민준이 차 밑에서 나와 옷을 털자 박 회장은 손전등을 껐다. 하지만 끄기 직전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탐욕으로 번뜩이는 그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찰나의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찰나의 순간만으로도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사고 당일 밤 영상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비틀거리며 조수석에 탔다. 그리고 운전석에 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박 회장이었다.
그는 안전벨트를 매고 유라에게 말했다.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이렇게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람 치려고 한 바퀴만 돌고 오자.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차고를 빠져나가면서 영상은 끝났다. 증거예요. 여기 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승리의 미소였다.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운전대를 잡은 것은 박 회장이었고 그와 민준이 사전에 브레이크를 파손했다. 그는 스스로 판함정에 빠진 셈이었다. 나를 죽이려고 덫을 놓았지만 결국 자신이 그 죽음의 차를 몰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악의 순환은 이제 기술에 의해 깨졌다. 이거 전부 복사해 주세요. USB 3개에 담아주시고 제 이메일로도 보내주세요. 나는 기술자에게 말했다. USB를 손에 쥐자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안에는 나의 생명과 명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잔혹함에 대한 사형 선고가 담겨 있었다. 형님, 이거 바로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왜? 당장 제출해서 저것들 다 잡아넣어야지. 수진 언니가 놀라 물었다. 아니에요.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할 거고 그 사이에 박 회장이 돈으로 정보를 빼내거나 형량을 줄이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선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이 사회 전체가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만들 거예요. 방송국으로 갈 거예요. 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실의 눈을 떠올렸다. 억울한 사건과 가족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나의 재판을 수백만 시청자 앞에 공개 재판으로 만들 것이다. 가요 형님. 그들의 끝이 다가왔어요. 나는 센터를 나섰다. 도시를 뒤덮은 어둠 속에서 내 마음속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데이터 센터를 나서며 USB를 손에 쥔 나는 마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폭탄을 든 기분이었다. 나는 수진 언니에게 곧장 방송국으로 가달라고 했다. 나는 이미 진실의 눈 프로그램의 베테랑 PD인 최혁규 PD에게 연락해둔 상태였다.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날카로운 탐사 보도로 유명했다. 방송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최 PD는 처음에는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막 풀려난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그의 노트북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하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두꺼운 안경 너머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가 이내 분노로 타올랐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독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험금을 타내려고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딸 대신 감옥에 보내려 하다니. 최 PD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 사건 제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밤새워 내용을 편집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며느리로서 겪었던 굴욕적인 삶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눈물 젖은 밥상, 시댁 식구들의 경멸,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까지 나는 연기하지 않았다. 내 고통을 다시 살아내고 있었다. 내 눈물은 진짜였고 목소리의 울분도 진짜였다. 나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참고 사는 모든 여성을 위해 가식적인 도덕의 탈을 쓴 악마들을 고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사흘 후 재벌가의 그림자, 효녀의 가면과 며느리 살해 음모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프로그램 예고편이 SNS에 공개되었다. 민준이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며 모의하는 장면이 담긴 1분짜리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강남 며느리 살해 음모, 박태수 회장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 시각 박 회장의 저택은 불타는 아수라장이었을 것이다. 수진 언니의 문자에 따르면 박 회장 부자는 미쳐 날뛰고 있었고 박 회장이 사방에 전화해 기사를 막으려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윤 여사는 실신해서 의사를 불렀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본방송이 나가는 날 밤 나는 수진 언니, 민호 오빠와 함께 TV를 시청했다.
박 회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내 장례식 계획까지 세우는 음성이 전국에 방송되자 민호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세상이 나의 무죄를 알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여론의 폭풍이 박 회장의 저택을 덮쳤다. 대문과 담벼락은 붉은 페인트와 오물로 뒤덮였고 살인자 가족 피해 대가를 치러라 같은 현수막이 나붙었다. 박 회장의 빚 독촉을 하던 사채업자들이 몰려와 집을 포위했다. 윤 여사는 시장에 가려다 이웃들에게 계란 세례를 맞고 쫓겨났다. 유라는 미국 대학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고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며 그의 내연녀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박태수, 윤희숙, 박민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물도 웃음도 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나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당당하게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들은 몇 달 만에 초췌하게 늙어 있었다. 박 회장의 변호사는 그가 나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했지만 내가 제출한 추가 녹취록 박 회장이 부하에게 내 장례식 준비를 지시하는 내용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틀간의 재판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박태수는 살인 미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무고죄 등이 병합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민주는 살인 미수 공범, 범인 은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윤희숙은 범인 은닉 교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유라는 범죄 불고지죄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나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의 절반과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들의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남은 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고 부모님을 모셔왔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그 고통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나는 목련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억울하게 수감된 여성들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재단 사무실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았다. 최 PD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재단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은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옥을 거쳐 나만의 천국을 찾았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이었다.